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베트남을 3대1로 제압하고 아시안게임 결승에 올랐습니다. 먼저 경기 주요 장면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 대한민국, 왼쪽에 베트남. 준결승 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자, 황희찬입니다. 황희찬 앞쪽으로 살짝 두고 넘어지는데요. 자, 일어서면서 박스 됐어요. 이승우의 이승희 첫 번째 골 성공입니다. 정말요. 첫 번째 골. 네. 자, 이승우 선수의 선발 오늘 아주 이른 시간에 효과를 보고 있네요.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황의조 대단합니다. 오늘도 골을 만들어내는 황의조입니다. 우리의 케이크 먹고 힘을 낸 것 같아요. 네, 금빛 케이크 또 금빛으로 한글은 다가가게 만드는 황의조의 두 번째 골. 자, 왼쪽에 대한민국 그리고 오른쪽에 베트남. 이제 준결승 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승우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승우가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찔러줍니다. 들어가는데요. 좋은데요. 들어갔어요. 세 번째 골 이승우의 멀티골입니다. 제가둥이 이승우. 자, 황희찬의 쇄도가 좋았고 이게 약간 무산되나 싶었는데 따라가다가 아주 안전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승우가 만들어서 이승우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휘슬 올렸습니다. 그대로 직접 슛! 트란맨동이 엄청납니다. 정말 잘 찼습니다. 달려 들어가듯이 프리킥으로 한 골을 만회하고 있는 베트남. 자, 여기서 경기 끝납니다. 자, 대한민국이 베트남을 3대1로 누르고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네, 일찌감치 3골을 앞서 나가면서 손쉬운 승리를 예상했지만 이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후반전 추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를 정준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황의조를 원톱으로 골잡이 4명을 전진 배치하는 공격적인 진영으로 나선 대표팀. 첫 골까지의 기다림은 길지 않았습니다. 경기 시작 7분 만에 황희찬의 돌파에 이은 혼전 상황에서 흘러나온 공을 이승우가 가볍게 골로 연결했습니다. 유일하게 무실점을 기록하던 팀, 베트남에게 안긴 첫 실점이었습니다. 추가골의 주인공은 이번 대회 최고의 스트라이커 황의조. 손흥민의 패스를 이어받아 오른발 감각적인 슈팅으로 베트남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대회 9골째로 득점 선두를 질주하면서 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당시 황선홍의 최다 득점 기록 11골에도 2골 차로 다가섰습니다. 이승우가 이후 특유의 개인기를 이용한 돌파로 한 골을 더 보태면서 손쉬운 승리를 거두는가 했지만 사상 첫 4강에 오른 베트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후반 25분 조현우도 손을 쓸 수 없는 멋진 프리킥 골로 한 골을 만회했고 투지 넘치는 수비와 매서운 역습으로 박항서 매직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대표팀의 3대1 승리. 한국인 사령탑 간 맞대결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둔 대표팀은 일본과 아랍에미리트 경기의 승자와 다음 달 1일 대망의 결승전을 치릅니다. 우리가 금메달을 따내면 대회 2연패와 함께 통산 5번째 정상에 오르면서 최다 우승 기록도 새로 쓰게 됩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아시안게임에는 원래 23세 이하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한 팀에 3명씩 23세를 넘는 선수, 와일드카드를 넣을 수 있는데 우리 팀에는 손흥민, 황의조, 조현우 선수입니다. 역대 최고의 와일드카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황의조의 활약은 오늘도 대단했습니다. 또다시 고울로 존재감을 입증했습니다. 간결한 볼터치와 막을 수 없는 한방. 2대0으로 앞서가는 추가골을 터뜨리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우리 쪽으로 끌고 왔습니다. 6경기에서 벌써 9골째. 그동안의 모든 평가를 뒤집으며 한국 대표 골잡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표팀 간판 스타 손흥민은 주연이 아닌 조연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확한 패스로 황의조의 골을 도왔습니다. 이번 대회 득점은 한 골에 그치고 있지만 도움은 3개째입니다. 체력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굳은 일을 도맡고 주장 완장을 차고 동료를 독려하는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팀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있습니다. 존재만으로 안정감을 주는 골키퍼 조현우는 믿음 그 자체. 무릎 부상으로 2경기 연속 결장할 것이 염려됐지만 오늘은 듬직하게 골문을 지켰습니다. 수문장으로 나서는 경기마다 거미손 면모를 뽐내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와일드카드라는 평가가 나오는 황의조, 손흥민, 조현우.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하는 세 선수의 시선은 이제 금메달을 향한 마지막 한 경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폭우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이틀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지도를 통해서 상황을 살펴보면 어젯밤부터 오늘 사이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지역입니다. 연천군 중면에 444.5mm, 철원군 동송읍 431.5mm, 인근 포천과 동두천에도 3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 철원 지역에 한 해 내리는 비의 양이 1,400mm가 안 되니까 1년 강우량의 3분의 1이 하루 사이에 쏟아진 셈인데요. 자, 이렇게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이 쏟아진 비 때문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400mm가 넘는 말 그대로 물폭탄이 떨어진 경기 북부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한탄강 지류인 경기도 연천군 차탄천.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교량 바로 아래까지 물이 바짝 차올랐습니다. 차탄천 주변 농경지 수만 제곱미터도 이미 물에 잠겨 저수지처럼 변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의 한 밭입니다. 물이 1m 가까이 차올라서 사람 키만한 옥수수가 절반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키가 커서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낸 몇 가지 작물을 제외하면 대체 뭘 심어서 키우고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주변 비닐하우스도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밤부터 쉴 새 없이 이어진 폭우로 어른 가슴 깊이까지 빠질 만큼 물이 들어찼습니다. 넓디 넓은 밭이 죄다 침수돼 원두막 하나만 덩그러니 눈에 들어옵니다. 하천 지류가 범람하면서 곳곳이 물에 잠겼고 도로에 물이 고여 차가 오고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주택 침수도 잇따라 연천에서만 17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물난리에 할머니는 혼자서 물을 퍼내고 있지만 힘이 붙여 보입니다. 지금 뭐 얼마나 퍼내신 거예요, 어머니? 이거? 이걸로 10개나 푸는데 아, 바가지가 떠나가 물이 자꾸 나오니까 줬어. 폭우에 집안이 약해지면서 산기슭 일부가 무너져 내려 집을 덮친 곳도 있습니다. 무너져 내린 집안 사이로 계속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 다시 비가 올 경우 추가 붕괴 위험성이 있습니다. 공사 중이던 다리는 급류에 휩쓸려 유실됐고 곳곳에서 긴급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밤에도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더 커지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장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강원도 철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 내리는 비의 양의 3분의 1이 하루 사이에 쏟아졌는데요. 추수를 코앞에 둔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재규 기자입니다. 강원도 철원의 한탄강이 무시무시한 굉음을 내며 흘러갑니다. 장대비가 계속되며 흙탕물의 흐름도 점점 거칠어집니다. 갑자기 불어난 하천물은 제방을 무너뜨리고 농경지로 흘러들었고 황금 들녘으로 변해가던 철원 평야 곳곳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물이 많이 빠졌다고 하는 게 이 정도입니다. 변은 모두 물속에 이렇게 푹 잠겨 있습니다. 그나마 나달이 보이는 것들도 진흙이 묻어 상품성이 없습니다. 흙물이 묻어서 이게 물이 빠져도 이게 죄수하지 않대 이거는. 폭염을 이겨내며 수확을 앞둔 밭작물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출하를 앞두고 있던 오이는 흙탕물 습격에 떨어지거나 못 쓰게 됐습니다. 위에 달려 있는 거는 그래도 쓸 수. 못 써요. 아, 왜요? 내일이면요 따지를 못해요. 시들어가지고 그냥 죽게 돼 있어요. 오늘 새벽 철원에는 1시간 만에 113mm라는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낮에도 폭우가 이어지며 철원 동송의 누적 강수량은 430mm를 넘었습니다. 이 철원 우리 농사 짓는 지가 한 50년 거의 되는데 이렇게 갑작스레 비가 이렇게 많이 쏟아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건 뭐 바켓으로 붓는 시기예요.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가 쓰러지고 지반이 약해지면서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를 덮쳤습니다. 춘천 강촌역 부근에서는 119 구조대가 물에 잠긴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을 로프를 이용해 긴급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대 2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시각 현재 호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청계천과 군남댐에 중계차가 나가 있는데요. 먼저 어젯밤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서울, 곳곳이 물에 잠기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는데 지금도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희 기자, 지금 빗줄기가 어제 못지않게 강하게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서울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퇴근길에도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시간이 마치 어제로 되돌아간 느낌입니다. 갈수록 빗줄기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우산을 써도 온몸이 다 젖을 정도입니다. 중간중간 천둥번개까지 치고 있습니다. 청계천은 침수 우려로 어제부터 통제 중인데요. 직장인들이 귀가를 서둘러서인지 거리는 비교적 한산한 편입니다. 지금 서울 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를 잔뜩 머금은 강수대 위치가 계속 달라지고 있어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은평구와 도봉구에 강수대가 위치해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이곳 청계천을 비롯해 서울 도심 일대에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늦게는 서울 강남 지역에 또 새벽에는 경기 남부에도 폭우가 예상됩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을 살펴보면 경기 연천 중면이 445, 포천 관인면이 430.5mm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서울도 도봉과 은평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북부에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밤사이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엔 최대 2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이 밖에 수도권과 중부에도 최대 80에서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MBC 뉴스 이준입니다. 예, 내일 오전까지도 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출근길도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군남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계속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강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홍수 경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김세로 기자,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는 비가 그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빗줄기가 많이 가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오후 서너 시 무렵에는 정말 무섭게 쏟아졌습니다. 비구름이 경기 북부에 장시간 머물면서 낮에도 비가 쏟아졌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군남댐의 수문입니다. 수문이 13개인데 이 가운데 7개가 열려 있고 초당 1,800톤가량의 물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군남댐의 수위는 현재 30m 정도인데요. 계획 수위가 40m여서 아직 10m 정도는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이곳보다 더 위쪽인 필승교 수위가 2.94m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하류 지점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지점인 비룡대교의 수위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취재진이 낮에 비룡대교를 가봤는데요. 흙탕물이 뒤섞인 시커먼 물줄기가 교각 위쪽으로 많이 차올랐고 강물이 빠르게 흐르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비룡대교 인근에는 오후 2시 50분부터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저녁 7시를 기해 비룡교 인근 마을 파주시 율곡면과 파평면 그리고 적성면 17개 가구 43명의 주민들에게 면사무소로 대피하라는 안내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폭우로 집안이 약해져 산사태도 우려되는데요. 현재 연천과 포천, 가평, 파주 등의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진강 군남댐에서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들으신 대로 어제 저녁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저지대가 침수하고 축대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수도권 지역 피해 상황을 전예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방 안 가득 물이 찼습니다. 종아리 높이까지 올라온 물에 가재 도구들이 떠다닙니다. 급한 대로 쓰레받기와 바가지로 물을 퍼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시간당 최대 7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불광천이 넘쳤고 인근 저지대 주택 408가구가 침수됐습니다. 무릎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무릎 위에까지. 전자제품도 지금 쓰지도 못한 상황이고 지금 옷도 행거에 걸어놓은 거 아래. 오늘 하루 계속된 복구 작업으로 물은 대부분 퍼냈지만 피해가 심한 이재민 28명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주민센터에 마련된 임시대피소에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와서 전기도 안 들어줘, 불도 안 들어줘, 집에 잘 수도 없으니까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는 축대도 무너졌습니다. 빌라 앞쪽으로 쏟아진 벽돌과 흙더미가 위태로워 보입니다.
벽에서 그냥 한 5m 정도 땅이 훅 꺼져가지고 밑으로 다 담벼락부터 시작해서 축대가 무너진 상황을.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추가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구청 측이 정밀안전 진단에 나섰습니다. 기습폭우로 도로가 침수되면서 구조 작업도 이어졌습니다. 경기 안양천 하상도로에서는 승용차 한 대가 고립돼 소방대원들이 밧줄로 차량을 끌어냈고 서울 노원구 의천에선 산책로를 걷던 60대 여성이 20분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로 전국적으로 주택과 상가 800여 채가 물에 잠겼고 64곳의 도로가 침수됐으며 담장과 옹벽 등 110곳이 붕괴됐습니다. MBC 뉴스 전예지입니다. 어제 서울 동부간선 도로의 한 지하차도에서는 중랑천 물이 불어나 차량이 잠기면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이 지하차도를 덮친 건데 현장에서 구조된 사람들은 경찰이 이 길로 가라고 안내해줬다고 말합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중랑천이 넘치면서 바로 옆 동부간선도로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갑작스런 침수로 차량들이 잇따라 고립됐고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가까스로 구조됩니다. 살려달라고, 사람 살려달라고 시민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막 발 동동 굴르면서. 동부간선도로의 양방향 차량이 통제된 건 어제 저녁 8시 5분쯤. 침수 수위인 17.23m를 1m 앞둔 상태였습니다. 이곳 원릉교 아래를 지나던 차량들은 갑자기 불어난 하천물이 도로를 덮치면서 고립됐습니다. 통제 이전 이미 도로에 진입해 저지대를 지나던 차량들이 갑자기 고립된 겁니다. 댐에서 물 넘어오듯이 그렇게 넘어오더라고요. 수산문 열려고 하니까 안 열려요. 수압 때문에. 침수된 차량 5대 가운데 넉 대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구조됐거나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49살 김모 씨는 물이 빠지고 나서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통제 당시 경찰이 차량들을 도로 진출로로 내보내야 했지만 일부 차량은 통제된 도로를 따라 그대로 진행했다고 운전자들은 말합니다. 전에 차 빠져나가는 데 있거든요. 그쪽에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광봉 켜고 경찰 요정 방향으로 가라고 지시를 하더라고. 원릉교 지하차도 같은 저지대는 중랑천이 범람하면 순식간에 물이 들어차 위험한 곳입니다. 더욱이 기상예보를 벗어나는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어 도로 통제의 기준 수위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랑천을 관리하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지금보다 더 낮은 수위에서 교통을 통제하면 불필요한 교통체증이 생길 우려도 있다며 통제 수위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지난주 태풍 쏠릭의 한반도 상륙대처럼 이번 집중호우에도 많은 시청자들이 MBC에 제보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인권사회팀 이준범 기자와 이 소중한 제보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워낙 기습적인 폭우에다가 내린 양도 많아서 태풍 때 못지않게 피해도 컸어요. 네, 지난번에 같이 살펴봤던 그 태풍 쏠릭 당시의 영상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이 어제 밤부터 비가 오기 시작한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영상을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화면이 좀 어두운데요. 이 안전 펜스 너머로 급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물살이 상당히 빠르고 거세 보이는데요. 계곡처럼 보이는데 계곡이 아니고 북한산 생태공원 근처의 한 도로입니다. 차 한 대가 멈춰서 있고요. 소방당국에서도 출동을 한 모습입니다. 어제 이곳 은평구 일대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와서 피해가 컸는데요. 지금 나온 화면도 역시 은평구입니다. 어젯밤 8시쯤인데 이 지하 주차장에서 차들이 줄지어서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바퀴 아래로 물이 고여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실 겁니다. 이 은평 뉴타운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 있다 보니까 지금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찬 모습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이 주민들이 그 주차장 입구 쪽에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비가 들이치는 걸 막으려고 일종의 지금 둑을 쌓는 그런 모습인데요. 주민들이 직접 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둑 앞쪽에 그 물이 상당히 좀 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비가 많이 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 은평구 불광역 근처 상황입니다. 이 도로에 물이 차올라서 지금 차량들이 아예 이동하지 못하고 있고요. 도로가 아니라 마치 지금 운하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 무릎까지 물이 차오른 모습도 보이십니다. 지금 이것은 밑에 불광역사 모습인데요. 광고판의 불빛이 물에 반사가 될 정도로 빗물이 많이 고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보 영상들을 보면은 유독 서울 은평구 쪽에 제보가 많은데 네. 다른 곳도 피해가 적지 않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영상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라바콘이라고 부르는 그 삼각뿔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강이나 계곡이 아니고 서울 도심 신촌의 모습입니다. 이 라바콘 뒤로 버스가 지금 움직이는데 바퀴 중간 부분까지 빗물이 차오른 상황입니다. 비가 상당히 많이 왔고요. 지금 맨홀 뚜껑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의 도로인데요. 평소에는 단단하게 닫혀 있는데 폭우에 역류하는 그 빗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차들이 막 지나다니고 있는데 저렇게 바퀴에 맞아서 지금 영상을 찍는 분 쪽으로 맨홀 뚜껑이 날아오는 모습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현수막으로 된 입간판이 지금 쓰러져 있고요. 우산을 쓰고 걸어가시는 분이 굉장히 힘겨워 보이죠. 그다음에 그 도로 위에 빗물이 쓸려 내려가는 모습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시간에 항상 쫓기는 배달 오토바이도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이런 때일수록 안전에 더욱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배관에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물대포를 쏘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강한 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그 어제 저녁 송도 건물 한 지하 주차장입니다. 바닥이 찰랑거릴 정도로 물이 상당히 많이 고여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빗줄기가 얼마나 셌는지 잘 보여줄 수 있는 영상입니다. 한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대줄적했죠. 소리도 무척 큰데요. 이 영상 보내주신 이재성 씨는 이 빗물이 샤워기의 물줄기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밤 사이에도 많은 비가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제보 영상을 계속 접수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안내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동영상을 찍으시면 이 카카오톡이랑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어떻게 영상을 보내주실 수 있는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뉴스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범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어제 오늘 휴대전화로 안전 안내 문자 여러 개 날아왔을 겁니다. 이 문자를 보내주는 이유가 미리 대비하라는 건데 과연 그런 역할을 했을까요? 기상청 예보국장이 상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에 그 답이 있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 기상청은 서울에 호우 경보를 내렸습니다. 이미 인천과 경기 북부에 호우 경보가 발효된 상태였지만 서울엔 호우 예비특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주의보를 건너뛰고 갑자기 호우 경보를 발표한 겁니다. 비 이미 홀딱 젖고 뭐 다 난리난 상태에서 알려주는 거라서 좀 뒤늦은 거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의미 없지 않았나. 기상청이 제공하는 동네 예보도 빗나갔습니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을 보면 기상청은 저녁 6시 때에는 10에서 19mm, 이후에는 차차 더 적은 비가 내릴 걸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지역에는 앞이 안 보일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잘못된 예보와 중기 수준의 뒤늦은 특보 발표. 시민들이 대처할 시간은 부족했고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상청을 더 이상 절반은 믿고 절반은 안 믿는 상황이라. 기상청 예보국장은 어젯밤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당황스러움을 넘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상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던 비구름이 갑작스레 방향을 틀어 남쪽으로 내려왔고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는 정도도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150mm 냈잖아요, 서울. 그런데도 예비특보를 안 낸 거는 제 시간에 부합되는 그 기준이 그거보다는 좀 더 긴 시간에 그런 양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게릴라성 호우는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비가 쏟아지느냐가 중요한 만큼 기상청의 해명이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손병선입니다. 하늘의 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체 이 엄청난 비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궁금한데 전문가들은 하늘을 흐르는 강물이 한반도 상공에서 쏟아져 내린 거라고 분석합니다. 전동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철원과 연천에 쏟아진 비는 최고 400mm. 이 비를 다 모으면 얼마나 될지 계산해봤습니다. 서울 면적의 2.5배인 철원, 연천군에 400mm만큼 물을 채우면 6억 2천만 톤이 훌쩍 넘어갑니다. 춘천 의암호 저수량이 8천만 톤 정도니까 다목적댐을 7번이나 가득 채우고도 남는 엄청난 양입니다. 마치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내린 물은 어디서 왔을까? 전문가들은 하늘의 강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늘의 강이란 막대한 수증기가 흐르는 통로를 말하는데
실제 강처럼 많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강으로 유입되는 수증기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중국 남부에 상륙한 열대 저기압이 쏟아낸 막대한 수증기가 서해를 거쳐 한반도로 밀려왔습니다. 수증기가 하늘의 강을 따라서 가는 것처럼 계속 우리나라 쪽으로 공급이 되면서 폭우를 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층 제트기류가 폭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1.5km 상공에서 초속 20에서 30m가 넘는 강한 남서풍이 불었고 이 바람이 북쪽 찬 공기에 막히면서 급상승해 하늘의 강 바닥을 뚫었습니다. 하층 제트기류는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 그 속도가 더 빨라져 하늘의 강줄기에 더 큰 구멍을 뚫습니다. 밤이나 새벽에 폭우가 더 강해지는 이유입니다. 하늘의 강은 토요일까지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리며 전국 곳곳에 폭우를 쏟아부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공기업인 강원랜드의 함승희 전 사장이 법인카드를 수상하게 사용한 의혹에 대해서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함 전 사장은 3년 동안 6장의 법인카드로 2억 4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 내역을 MBC가 입수해서 하나하나 따져봤는데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 빵집에서 쓴 돈만 300만 원이 넘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이동경 기자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서실이 관리하는 카드 4장, 개인용 2장, 도합 6장의 법인카드. 이 6장으로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은 재임했던 3년 동안 2억 4천여만 원을 썼습니다. 2,000건 넘는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니 이해하기 힘든 내역이 수두룩합니다. 우선 빵값. 77차례에 걸쳐 빵가게 10군데서 308만 원을 썼습니다. 메종 에모라는 빵집 29번, 베니키아 에누보 16번, 가또 마들렌에서 13번 빵을 샀습니다. 세 곳 모두 설해마을 쪽에 있습니다. 30대 여성 손모 씨, 즉 함승희 전 사장이 설립한 연구소의 사무국장이 사는 집 근처입니다. 백화점 결제 내역도 눈에 띕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등 세 곳에서 200여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함 전 사장의 업무용 차량 운행 기록도 확보해 동선과 결제 장소를 비교해봤습니다. 차로 이동한 곳과 카드를 긁은 곳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됐습니다. 2014년 12월 1일 함 전 사장은 관내, 즉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7시 53분 서울 서초동의 레스토랑에서 29만 900원, 밤 9시 49분엔 반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5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2015년 10월 5일엔 점심 무렵 1시간 40분의 시차를 두고 법인카드 2장이 각각 강원도와 서울에서 사용됐습니다. 마치 순간이동을 한 것 같은 희한한 정황이 적지 않다 보니 카드를 함 전 사장의 측근인 손 국장이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카드가 여러 장이 사용되고 보니까 좀 관리 감독이 잘 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용처를 분명히 밝혀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함승희 전 사장은 계속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노조는 함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내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들이 전교 1등으로 성적이 갑자기 크게 오르면서 이 아버지가 시험 문제를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죠. 교육청이 오늘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해당 교사가 혼자서 3차례나 시험지를 검토하고 결제한 것은 확인이 됐지만 유출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김혜성 기자입니다. 쌍둥이 전교 1등으로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벌어진 강남의 한 고등학교. 서울시 교육청 감사 결과 이 학교의 교무부장인 아버지는 실제 쌍둥이 딸들이 입학한 이후 매 시험마다 이들의 시험 문제와 정답을 미리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문제가 됐던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직전에는 시험지를 관리하는 다른 교사가 수업에 들어간 사이 혼자 3번이나 시험지와 정답을 검토,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당 교사가 수업을 들어가든가 해서 두고 가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최대 그 수업 시간이 한 50분 정도까지 이 교무부장 교사가 혼자서 문제를 보고 있었던 시간이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쌍둥이 딸들의 성적 급상승이 아버지 교무부장이 시험 문제 관리자로 있었던 사실과 관련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교육청은 그 근거로 두 자녀가 출제가 잘못된 문제 11개 가운데 9개에 정정되기 전 정답을 써냈고
각각 문과와 이과에서 1등을 한 이들의 학교 시험 성적이 2등보다도 큰 격차로 높은 반면 모의고사 성적은 내신 성적보다 낮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무부장 자리와 시험지를 보관하는 금고 주변에는 CCTV가 없어 문제 유출 여부를 증명할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PC 정밀 감식 등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내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 교장과 교감, 해당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학교 재단 측에 요구하고 다음 달 중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험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혜성입니다. 네, 2달 전 은행들의 금리 조작 사건이 있었죠. 고객 몰래 대출 금리를 올려받은 사실이 들통이 나면서 금융당국이 고객에게 사과하고 이자도 돌려주라고 권고했습니다. 자, 그대로 이행했나 살펴봤더니 은행들이 권고를 거부하고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은행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금리를 조작했습니다. 먼저 단순 실수라며 고객의 소득이나 담보가 없는 것으로 입력해 금리를 더 받았습니다. 알고도 고의로 금리를 올리기도 했는데 소득이 늘고 신용도가 올라 금리를 낮춰달라고 하면 기존에 주던 우대금리 혜택을 슬쩍 빼버리거나 또 2007년 금융위기 때 돈 떼일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를 올려놓고는 이후 위기가 해소됐는데도 10년 넘게 추가 금리를 챙긴 은행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더 받은 이자는 수백억 원대로 추산되는데 은행들은 명백한 실수라고 인정한 27억 원 외에 한 푼도 돌려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더 받은 이자를 돌려주고 금리 조작이 더 있는지 자체 조사를 권고했지만 모두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리 산정은 은행 고유 권한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이자를 돌려줄 수 없으며 행정제재 시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과 신한, 우리 등 시중은행들은 이달 초 대책회의까지 갖고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규모의 환급 사태가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있어서 먼저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은행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현행법상 허점 때문인데 제재 대상인 불공정 행위에 꺾기나 연대보증 요구 등은 있지만 금리 조작은 빠져 있습니다. 시중은행이 기록적인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금리 산정으로 얻은 이익을 빨리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은행의 의도적인 금리 부풀리기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통과돼도 고객들이 더 낸 이자를 소급해서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네,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36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최근 투기 과열 조짐이 있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탈세 혐의가 여럿 포착됐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 중엔 별 소득이 없는데도 거액의 아파트나 분양권을 산 사람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30대 백수는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 서울에 있는 아파트 2채를 32억에 샀습니다. 19살 미성년자 역시 아버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청약 과열 지역의 분양가 14억 원짜리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한 푼도 안 내 국세청은 탈세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생활 자금이라든지 부양 이런 것들은 증여 개념으로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넘는 범위. 자녀에게 돈을 주는 꼼수도 다양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현금 인출기에서 여러 차례 현금을 빼서 아들 통장에 입금하는 ATM 증여. 아버지가 가입한 연금을 딸이 수령해 고가의 아파트를 사는 연금 증여. 호텔 경영자인 어머니는 아들 명의로 수십억 원짜리 상가를 계약하면서 현금으로 잔금을 치렀습니다. 이런 잔꾀들은 줄줄이 국세청에 적발돼 작년 하반기 이후 1,500여 명이 세금 2,55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과열 지역의 거래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치 않을 경우 당사자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내역까지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들의 지주회사 지분 규제를 강화하면서 앞으로 생기는 지주회사에만 적용하고
기존 회사는 적용하지 않기로 해서 재벌 개혁 후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실제 적용할 기존 지주회사가 2곳뿐이라서라고 했는데 MBC 확인 결과 55곳이나 됐습니다. 양효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공정위가 내놓은 개혁안은 지주회사가 상장된 자회사를 가질 경우 최소한 지분을 30% 이상 갖고 있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적은 주식만 갖고도 자회사를 통제하면서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걸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규제의 대상을 앞으로 생기는 지주회사로 한정하고 기존 지주회사는 제외시켰습니다. 기존 지주회사 중에는 실제 규제 대상이 2곳밖에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룹은 역시 2개 그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2개 그룹에 과도한 어떤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직접적인 어떤 사정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그런데 공정위가 실제로 파악한 건 달랐습니다. 기존 지주회사 중에도 새 규제에 적용을 받는 기업은 대기업만 11곳, 모두 55곳이었습니다. SK, 한진칼, 코오롱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룹들도 포함됐습니다. 자회사가 많은 지주회사 SK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약 7조 원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공정위는 새 규제에서 빠진 기존 지주회사에 세제 혜택을 줘서 자율적으로 지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안도 엉터리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깎아줄 수 있는 세금은 20억 원. 기업 한 곳당 3,600만 원 정도 깎아주고 최대 수조 원을 더 부담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국민적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벌개혁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에 있어서 자율이라는 명분 아래 그냥 허나마나한 일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이 현황을 잘못 알고 말실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위의 재벌개혁이 후퇴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오늘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빗속에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힘들다. 꼭 올려야 한다면 영세 업종은 좀 낮춰달라고 요구했는데 이 최저임금 차등화 과연 가능한지 윤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온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올해 16.4%, 내년 10.9%, 이렇게 크게 오른 최저임금 부담이 기업들에 비해 더 크단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나 영세업종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낮추는 차등화라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자 금액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지역별 물가 차이와 근로자의 숙련도를 감안해 최저임금의 차이를 두기도 합니다. 캐나다는 지역과 업종은 물론 나이에 따라서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역과 업종에 따라, 미국은 지역과 나이에 따라 차이를 둡니다. 우리나라는 지역이나 업체 규모로는 안 되지만 업종별로는 최저임금의 차이를 둘 수 있는 법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협상 때마다 차등화 논의가 제기됐지만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반대 의견이 많아 부결돼 왔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차등화는 영세업종에서 일하는 더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들의 임금만 깎는 역효과가 크다고 반발합니다. 저임금 업종 자체에 낙인 효과를 찍거나 이런 부작용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던 바가 있습니다. 차등화는 부작용이 크다고 보던 정부는 소상공인들과 노동자, 양측이 함께 논의해보자며 이전보단 유연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차등 적용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 현실적으로 그런 요구를 하는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죠. 근데 이제 차등 적용을 할 경우에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정부는 일단 최저임금 부담을 덜어주는 재정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어서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바꾸자는 소상공인들의 집단 행동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효정입니다. 네, 마이리틀 뉴스데스크 임경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직접 뽑은 첫 번째 기사 볼까요? 제목이
얼굴 공개된 비정한 아빠들입니다. 오늘의 화나요네요. 네, 인터넷에 Bad Fathers, 나쁜 아빠들이라는 사이트가 생겼는데요. 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 16명의 얼굴과 실명이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네. 이 사이트 운영자 측은 아빠의 초상권보다 아이의 생존권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공개를 했다고 말했고요. 양육비 지급이 확인되면 삭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양육비 지급 의무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네, 뭐 갖가지 방법이 동원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 주택이나 자동차의 명의를 바꿔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하거나 주소를 이전해서 추적할 수 없도록 하기도 한답니다. 예. 이 때문에 한부모 가운데 상대에게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83%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정말 화나는 뉴스인데 양육비를 받아낼 방법이 없나요?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네. 보통 소송비만 수백만 원에 이르고 기간도 대부분 3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예. 혼자 생계를 책임지는 한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버겁다 보니까 상당수가 소송을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또 궁금하네요. 네. 덴마크의 경우에는요,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준 다음에 상대방의 월급에서 아예 원천 징수를 해버린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계좌를 압류하고 여권과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도 한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은 좀 우리도 배울 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가 뽑은 두 번째 기사 바로 보겠습니다. 돈 없는 성범죄 변호 광고인데 또 하나요 기사입니다. 네, 요즘 미투 운동 확산과 함께 성범죄 가해자들을 상대로 영업에 나서는 변호사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자, 문제는 그 전문 변호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하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라고 합니다. 네. 뭐 성범죄를 무죄로 만들어주겠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화나네요. 오늘 화나요 특집인가요? 네, 좀 그렇죠. 예. 이런 광고를 규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답니다. 변호사 업무 광고에 대해서 건전한 성의식에 기반한 것인지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지는 않는지 사전에 광고 심사를 한 뒤에 게재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네, 법안이 꼭 통과가 돼서 이런 광고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들이 뽑아주신 마지막 기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목회 탈퇴한 인천시장. 오늘은 마지막 기사까지 모든 기사가 다 화나요네요. 네, 그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 지역 기관장, 단체장들이 모인 친목단체인 인하회를 탈퇴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박 시장이 이 모임의 회장인데 인하회가 시민의 자리에서 시민을 대변해주는 모임이 되길 바란다면서 탈퇴를 선언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인화회가 대체 어떤 단체냐에 관심이 또 쏠렸죠. 네, 인하회는 1960년대에 당시 중앙정보부가 기관 간 업무 조율 그리고 정보 공유를 위해 발족했다고 하는데요. 네. 인천시장이 당연직 회장이고요. 군수구청장뿐 아니라 법조계, 기업인, 언론계 등 정말 각계각층의 고위직 인사들이 모인 친목회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인천시 총무과가 일종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 법조계, 지역, 언론 사실 서로 감시해야 할 상대 아닌가요? 네, 그게 핵심이죠. 예. 인천 시민단체들이 여러 차례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 2007년 태풍 나리 때 인화의 모임들이 인천지검 청사에서 만찬을 벌였다라는 사례를 들면서 정경유착과 기업 비리의 온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이 기사 보고 시청자분들 의견들 많이 주셨습니다. 기득권 모임에서 청탁은 기본일 것 같다라고 지적했고요. 네. 다른 지방에서도 비슷한 모임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죠? 네, 저희 마리뉴는 매일 오후 5시 인터넷에서 생방송을 합니다. 많이 오셔서 뉴스데스크에 소개될 기사 직접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리틀 뉴스데스크였습니다.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 진출을 확정하고 경기를 막 끝낸 김학범 감독과 이승우 선수의 소감 인터뷰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상대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밀집된 지역을 도리어 우리가 공략 포인트로 잡고 한 것이 주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선수들은 누가 올라오든 간에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딱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승리를 해서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제가 2골을 넣어서 팀에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더욱더 기쁘고 모든 선수들이 90분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에 너무 감동받았고 너무 기쁜 상태예요. 지금은 누가 뛰고 또 누가 안 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명 모든 선수가 잘 준비해서 결승전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또 저희가 승리를 해서 국민분들께 좋은 모습과 또
행복한 미소를 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축구 경기장에는 두 나라 팬들도 전에 없이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응원복이 모두 붉은색이어서 온통 붉은 물결이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고문선 기자입니다. 베트남 국기와 같은 붉은 옷을 입은 베트남 응원단들이 경기장에 속속 모여듭니다. 서로의 얼굴에 국기 스티커를 붙여주고 베트남 전통 복장까지 입은 채 경기 시작 전부터 열띤 응원을 펼칩니다. We feel very confident. I believe that we will be the champion. Vietnam chiến thắng! Vietnam chiến thắng! 공교롭게도 한국과 베트남 응원단 모두 붉은색 옷을 입어 보시는 것처럼 경기장은 붉은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한국 응원단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전반 7분 이승우의 선제골에 이어 황의조의 추가골까지 터지자 관중석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각종 악기와 노래까지 시간이 갈수록 응원의 흥은 더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결승 길목에서 만난 운명의 매치. 두 나라의 명승부에 한국과 베트남 팬들 모두 열광했습니다. 보고르에서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오늘 유도에서는 리우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정보경과 안바울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현지에서 조현영 기자입니다. 오늘 유도 경기장에서 가장 빛난 건 정보경의 투혼이었습니다. 연장 승부 끝에 세계 랭킹 1위인 몽골 선수를 꺾고 험난하게 올라온 결승전. 정보경은 연장 50초쯤 일본의 곤도아미의 꺾기에 걸려 경기를 내줄 상황에 몰렸습니다. 자, 지금 꺾기 들어갔어요. 꺾기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았고 연장 1분 22초쯤 업어치기 절반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에 무조건 1등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금메달로 보답받을 수 있어서 그때보다 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유도의 간판 안바울 역시 일본의 호시로 마루야마를 꺾고 금메달을 따내며 리우올림픽 은메달에 한을 씻었습니다. 당연히 제 목표는 올림픽 금메달이고 남은 2년을 더 준비해서 오늘 같은 좀 멋있는 화끈한 경기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다크호스로 꼽혔던 여자 52kg급 박다솔은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남자 60kg급 이하림은 동메달을 획득하며 2년 뒤 도쿄올림픽을 기약했습니다. 오늘로 리우올림픽 노골드의 악몽은 모두 잊었습니다. 우리 유도 대표팀은 내일 열리는 5체급 경기에서도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자카르타에서 MBC 뉴스 조현영입니다. 예상과 달리 어젯밤 서울에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젯밤 매우 강한 비구름대가 서울을 그대로 관통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밤 역시 이 같은 비구름이 발달하고 더 오랜 시간 머물면서 어젯밤보다 더 강한 물폭탄을 쏟아내겠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틀간 내린 비의 양을 살펴보시면 연천과 철원 지역 무려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난 장마 기간에 내렸던 양만큼의 강우량을 기록했고요. 서울 도봉구에도 207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구름이 워낙 가늘고 가로로 길게 발달하면서 지역차가 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는 많게는 250 이상,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지역에도 최고 15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의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9도, 강릉 31도, 대전 30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부터 비가 시작되는 가운데 한낮에 3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주로 호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